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 300석의 주인공이 새롭게 정해졌는데요. 5월 30일부터는 21대 국회가 열립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현직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부평갑의 이성만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이 부평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는 이 패널로 만나왔었는데 이제 당선자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자, 총선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게 해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또는 질타와 또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뛰겠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단은 뭐 제일 첫 번째는 잠 좀 자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요. 네. 예, 잠을 좀 푹 한번 자보자. 좀 늦잠도 한번 자보고 좀 그랬는데 그 늦잠이 잘 자게 되질 않더라고요.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이제 처음 당선되자마자 이제 지인분들 뭐 전화 오는 거 전화 받고 문자 오는 거 문자.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많이 오니까 뭐 카톡하고 합쳐서 한 1,000개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전화 오는 것까지 하면은 뭐 한 1,500, 2,000개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이제 감사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당선됐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실 테고 그래서 이제 유세차 타고 한번 빙 돌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인사드렸고 이제 요게 이제 웬만큼 마무리 지면은 사실 지난번 총선 때는 제가 혼자 이렇게 뛰었던 면이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 이제 아내, 저희 집사람하고 예비 후보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일어나고 같이 뛰었습니다. 네. 저희 둘째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참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또 힘들어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같이 좀 짧게나마 좀 여행을 다녀와서 좀 마음을 추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그동안 하는 거 감사 인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넘어가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국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축하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그간에 네.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셨어요. 그만큼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총선에 도전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야당의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석수로 따지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의해 두 번째라서 그때는 이제 기호 2번 이렇게 달고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때 결과론적으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3등을 하니까 그래도 1당 아니면 2당,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 체제로 선거전이 이루어졌었는데 2당으로 나가서 3등을 했다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굉장히 제 가슴 속에는 그게 좀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지지자들한테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었고 제가 이제 그 원외위원장으로 뛸 때 아무래도 이제 원외위원장 행사도 하게 되고 당원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가끔가다 듣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말 뜻에는 지난번과 같이 3등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 후보가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내색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이걸 다져왔었죠. 네. 그러다 이제 이번에 출마하면서 조금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4년 전에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엔 당선인이 이제 정유섭 이제 현 국회의원이시죠. 정유섭 현 국회의원이 당선인 신분일 때 저도 행사장을 같이 뛰었어요.
그 3등 했던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4년 동안 진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써놓고 다니는 거 더불어민주당 뭐 이성만 이렇게 이름 써놓은 옷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 후보자들은 전투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2년 전에 마련했어요. 2년 전에 마련했고 그다음에 사진 찍는 것도 한 1년 한 6개월 전에 미리 마련하고 여러 번 찍어가면서 골랐고 또 제가 얻은 사무실도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시절에 그 현수막을 걸었던 곳인데 그것도 제가 1년 전에 미리 다 섭외를 해서 좀 준비를 좀 착실히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참 어려운 과정인 경선도 참 통과를 하고 또 본선에서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참 지난 총선에서 겪었던 마음의 어떤 자괴감을 이번에 좀 많이 좀 씻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뜻깊은 선거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착실히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출구조사에서의 승리가 예상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기뻐하는 모습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살짝 그 눈시울이 붉어진 것도 같았는데 그때 좀 당선을 확신하셨나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기관에서 우리 부평갑을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좀 인포메이션을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한 15% 내외 정도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이제 우리 장면도 나옵니다만 출구조사를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딱 그 퍼센테이지가 한 16%, 15%, 16%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57점 뭐 초반, 그다음에 정의섭 그 후보께서 뭐 41점 후반. 그래서 출구조사 딱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예상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고 여론조사로 그동안 계속 들었던 게 이거 뭐 그냥 좀 왜곡화된 조사 결과가 아니고 이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출구조사도 이거 맞겠구나. 이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숫자 자체로 환호를 했지만 나중에는 좀 믿음이 생겼죠. 네. 될 거라는. 그러셨군요. 선거 기간 동안도 참 궁금한데요. 좀 가장 힘들었던 점 혹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침 출근 인사를 하게 되면 네.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런 판때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성만 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하나 쓰고 제 이름 쓰고 이제 후보라는 걸 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명함을 돌리고 또 우리 아들내미도 같이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야 무슨 뭐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막 뭐 이렇게 거절하고 네. 또 외면하고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셨을 네, 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니까 아무래도 저를 그냥 내가 이렇게 후보자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저렇게 힘들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어쩌다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받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90도로 인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덩달아서 고마운 예, 마음이 생기시는 그러니까 거죠. 뭐 저를 지지해주고 뭐 저를 당선시킬 거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 좀 고마웠던 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출구조사가 아니라 이거 내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구나 이걸 확신했던 거는
이제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 부평역 지하에서 돌렸고 저는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지상에도 이 선거 치르기 그 이틀 전인데 뭐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 괜찮아요. 네. 사람들이 뭐 잘 받고 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응원의 화이팅도 메시지도 해주고 받으시고요. 네, 그런 것도 받고 그래서 네. 오늘 반응이 좋으네. 그러다 집사람을 만났더니 집사람 얘기가 저 명함 좀 주세요. 오. 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명함 좀 주세요. 이런 분이 50분이나 됐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뒤에서 툭 치면서 명함 좀 주세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줄 서서 줬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 그냥 환하게 웃더라고요. 네.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좀 그런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심정적인 그런 안도감이 있었죠. 네, 그 소중한 가족이 나 때문에 고생했던 모습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든든한 가족에 있어서 또 승리의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로 유난히 신인들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거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요. 더구나 이 상대는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승리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흐름도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유세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평이라는 곳이 한때는 그 수도권 그 서부의 생산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뭐 공단 뭐 이런 게 많았었고 또 유통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부평시장 같으면은 막 새벽에 보면 차들이 엄청 몰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도매로 해서 물건 뛰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리고 뭐 지하상가도 그렇고 지상에 있는 상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발전된 유통의 중심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좀 특징이 좀 없어져 가고 생산의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소비의 도시로 전락하고 또 서울의 배드타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더욱더 좀 아쉬운 거는 마치 인천의 발전은 저 바닷가 뭐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런 데만 발전하는 곳이고 이런 기존의 인천을 이끌어왔던 이런 도시들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우리 부평 구민들한테 좀 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부평 출신들이 그 인천 갈 때 부평에서 왔지. 그리고 이게 송림동이나 동구에서 오는 사람들 보고 너 인천에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평이라는 독자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독자성이 점점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옳든 그르든 좀 미래 비전도 제시를 하고 좀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좀 아젠다도 만들고 네. 이런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계 중심에 있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선도 이제 저 전 홍명 청장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인지도나 정치 이력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은 좀 새로운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성만이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성만이가 하면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니까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본선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조에서 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적 욕구가 강했고 또 거기에 제가 좀 행운아라고 하는 것이 저보다 더 젊고 더 역동적인 사람이 나왔었으면 그 몫을 아마 그 후보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기존에 있던 정치하시던 이제 그 그룹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신인은 아니지만 신인 것 같은 격으로 하는 바람에 그 혜택을 제가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부평 지역의 정체성을 좀 찾아 나가는데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앞서서 예, 이야기를 예. 해주셨어요.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주민들 워낙 많이 만나실 텐데 실제로 체감하는 그 민심은 어떤가요, 요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제 19의 이제 여파가 제일 크죠. 네. 제일 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그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사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회학에서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그러면 전부 다 장사가 잘 안 되고 모두가 어렵죠. 모두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는 제가 못 느꼈냐면 아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힘드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또 나만의 문제일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우니까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뭐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정치권이나 또 우리 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국민들과 잘 또 그렇게 교류하실 해온 게 맞고요. 잘 교류를 해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있던 많은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뭐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그럼 실패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비굴함을 느끼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저는 좀 에너지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모두가 힘들지만 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보자 이런 희망도 발견했다라는 설명이세요. 이제는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 의장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에 성공을 하셨는데 도시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평의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미군 기지와 3보급단 군부대 이전 등의 부평 미래를 좌우할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점점 부평이라는 도시가 특징이 없는 서울의 어떤 베드타운에 대한 주거단지로 좀 전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삼보급단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주거단지가 또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부평의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도시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에 장점들이 많아요. 첫째는 풍부한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낙후돼 가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산업 기반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과의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또 GTX B 노선이 부평역을 경유하게 되면 서울까지 가는 그 시간 자체가 뭐 10분, 뭐 15분 그 안으로 다 서울을 주파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여건 속에서 좀 이 부평도 좀 업무지구도 좀 개발을 해서 업무지구화 될 수 있어서 좀 서비스업의 좀 생산 기반도 좀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뭐 R&D 센터라든지 또 그와 비슷한 좀 연구 시스템이 좀 들어온다든지 또 지식산업 센터가 좀 들어온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만
지금 있었던 뭐 재개발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단위적인 사업들이 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군부대 부지 활용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뭐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군부대 그 기지 같은 거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제3보급단 이제 얘기인데 네. 제3보급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조병창이라고 하는 우리 부평이 처음 탄생했을 때 만들어졌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평 미군 기지에도 캠프 마켓에도 잘 보존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철로를 통해서 잘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기지도 반환받고 그다음에 제3보급단도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좀 그런 걸 역사 탐방길로 만들어서 좀 문화의 이미지를 좀 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 부평 미군 기지 같은 데는 뭐 예술대학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3보급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섣부르게 그 개발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결국 시가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자 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화 되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이 부평을 위한 생산 시설의 유치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공약이 경인선 부평 구간 지하화입니다. 근데 이 경인선 지하화는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온 공약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가요?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그 경인전철 지하화는 저기 출발역인 하인천부터 시작해서 구로까지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하는데 그 지하화하는 비용이 약 8조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면 8조 드는 비용 자체를 지상 부위를 개발을 해서 8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 이게 공약이 나왔어도 단 한 발도 진행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부평만을 생각해 보면 부평역 주변으로 해서 이 땅이 그 철도 관련 부지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가도 부평 일대가 인천에서는 지가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화를 효과적으로 잘 했을 때 부평 지역만을 따져보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평역 일대만 보더라도 저희가 면적으로 한 6만 해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17,000평이, 18,000평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 도로 부지를 빼고 얼마 정리하면 한 14,000, 15,000 부지만 개발할 수만 있어도 그 땅값 계산하고 뭐 이러면 한 8, 9천억 정도가 사실은 마련될 수 있고 나머지 그 배군역부터 송내역까지 길게 늘어지는 철도 구간을 개발을 해도 사실 5, 6천억은 충분히 조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 구간만 지어하면 제가 이제 뭐 철도개발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의뢰해서 분석한 바로는 한 1조 정도 비용이 그러니까 수지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요거를 이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SPC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좀 연구 작업을 더 하고 거기서 연구 작업이 완결이 되면 이제 인천시에 제안을 해서 인천시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이제 주체를 만들어야죠. 주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GTX 비노선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GTX 비노선이 연결되면 그 지역의 땅이 가장 요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GTX 비노선이 지금 빠르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보다 빨리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지가를 최대화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7년, 28년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체제를 구성하고 또 법적으로 좀 장애 요인 있는 걸 제거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임기 내에 그 체제를 만들고 착공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일단 유동 인구가 늘어야 할 텐데 유동 인구가 늘려면 교통 편의 시설이 확충돼야겠죠. GTX 빈 조기 착공 추진 그리고 또 군용 철도를 활용한 이 트램 시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GTX 비노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평이 발전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평역의 중심성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중심역 역할을 하면서 부평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부평역이 가지는 중심성이 점점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GTX 비노선이 부평역을 경유하게 되면 이제 새로이 중심성을 가지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 비노선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키는 게 중요해서 저희 시당 공약이 그렇습니다. 시당 공약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당겨보자. 그래서 2026년 말에 완공하는 걸로 하고요. 트램 얘기는 이제 군용철도를 트램한다는데 네. 이 뭐 전장이 한 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역까지 전장이 한 6km 정도 되는데 교통수단으로서 이 트램은 사실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인데 좀 그 형태가 뭐 지하철 같기도 하고 버스도 같기도 하고 뭐 또 외관도 좀 깔끔하고 버스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사람한테 시각적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관광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6km짜리 노선도는 없거든요. 6km짜리 노선도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해당되는 지나는 구간 자체가 이미 우리 지하철 1호선하고 중복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을 그걸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을 탄생시킨 역사를 간직하는 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부평의 명소가 될 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런 관광 전차라든지 또는 뭐 레일 바이크라든지 좀 창의적인 다른 생각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에서의 이러한 역할도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겠죠.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뭐 21대 국회에서 가지는 산적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고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이 내수가 비중이 지나치게 잦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 주도하는 쪽에 가지는 사람의 소득과 차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저는 그것이 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략적이고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것이 더 앞으로는 기본소득제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줄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범위를 줄여서 우리 이 자영업이라든지 우리 서민들이 하는 각종 업종이 좀 더 과학적이고 좀 현실화돼서 좀 생산력과 또 생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발의하고 싶은 1호 공약이 있을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 지하상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산관리라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저건 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통시장법을 원용을 해서 좀 일반 재산화하도록 하고 거기에 좀 특별 규정을 두어서 좀 민간 우리 시장처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21대 국회에 입성할 이성만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만 당선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